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지은이는 스튜어트 에머리, 아이반 마이즈너, 더그 하디, 3명 공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인간관계는 곧 삶이고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닮아간다. 감정, 상호작용, 믿음, 내적인 삶, 외적인 야망은 당신의 인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이 질문은 인생의 모든 관계를 명확하고 솔직하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심리적인 방을 점유하도록 둘 것인지, 그들을 각각 어떤 장소에 위치시킬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하나의 방 안에서 평생을 산다고 상상해보라. 그 안에는 당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이 모여 있고 그들의 기질, 내력, 성격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 방은 무한히 넓다. 당신은 살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 방을 업데이트하고 확장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을 디자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방에는 특별하고 영구적인 특징이 있다. 문이 하나뿐이다. 이 문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입구가 될 수 있지만 출구는 될 수 없다. 즉, 모두 들어오기만 할 뿐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짐들은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짐은 당신의 방에 평생 남게 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당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의 문제는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조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시끄럽고 골치 아픈 삶을 살 것인지는 당신이 방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는가? 눈을 감고 마음속의 방을 둘러보고 재빨리 목록을 작성해보자. 우선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 이웃,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그들 중 친밀하고 가까운 이들은 누구인가? 당신의 방에 두고 싶은 사람들, 혹은 제발 거기 없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떠올린 사람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만약 이 사람들이 내 방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방에 들일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에 관해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은 뒤 그렇다라고 답했다.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은유적인 방에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진실이다. 신경학자들은 이러한 은유가 진실에 가깝다고 말한다. 뇌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신경활동이 촉발되며 이것은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잊히거나 삭제될 수 없다. 단지 점차 흐릿해질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당신에게 못되게 굴거나 당신을 비하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방에 머물게 되고
당신의 뇌 곳곳에 지문이 남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청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얼굴은 시각정보 처리 부위에, 그들의 행동은 기억 저장고에 남는다.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 닻을 내리면 그들은 영영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 머문다. 그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당신의 생각, 행동,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도 영원히. 이러한 사건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당신의 미래 경험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당신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타인의 영향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생으로 드릴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자신의 저서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보다 더 쉽게 좌절을 극복한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드웩의 설명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은 시간이 흐르며 지능이 더욱 발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이 미리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좌절이나 실패를 극복 과제로 받아들일지 선천적이고 결코 바꿀 수 없는 능력 미달의 증거로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당신의 방은 성장 마인드셋을 연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가져온 짐으로 인해 당신의 현재가 이미 전부 결정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성장 및 변화 역량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또한 당신은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물리학에서 공명은 진동계나 외력으로 인해 다른 계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순간을 말한다. 방 안에 나란히 놓인 두 대의 피아노를 떠올려보자. 당신이 한쪽 피아노의 도 건반을 누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반대쪽 피아노의 현을 열어두면 건반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 피아노의 도 현이 함께 진동한다. 피아노의 도 현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와 동일한 음파를 공기 중에서 포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명의 작동 방식이다. 이 현상을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공명한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질이나 행동의 일부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건 대체로 동일한 자질과 행동의 형태로 발현된다. 인간은 피아노 현과 같다. 은유적으로 말해 당신은 여러 개의 현을 가진 악기라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을 떨리게 하는 감정적, 지적, 신체적, 영적 현들에 관한 문제이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의 베스트셀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 따르면 사람들은 죽으면서 타인의 기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왜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 평생 타인의 기대, 타인의 요구, 타인의 필요, 타인의 갈망, 타인의 꿈, 타인의 좌절, 타인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악기와 진동수가 불일치 않은 다른 악기들과 공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이다. 당신의 방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중 일부는 공명을 일으키고 일부는 불협화음만 낸다. 대다수는 공명과 불협화음을 모두 일으킨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다면 당신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후회를 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학자이자 사회 비평가인 하워드 서먼은 말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한다. 이제 당신의 방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테니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소개하겠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과 차별화된다. 방 안의 다른 사람과 달리 그들은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100% 당신 편이고 절대 한눈을 팔거나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 순간부터 그들을 평생의 동반자로 여기자. 이들은 문지기와 관리인이다. 두 사람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이 창조한 인물이다. 먼저 문지기는 사람들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사람이다.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자. 그리고 관리인은 이미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제어하는 사람이다. 문지기와 관리인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한다면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당신 방의 문지기와 관리인을 가장 친숙한 이미지로 떠올려보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옷차림도 상상해보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궁극적으로 당신이 문지기와 관리인에게 전달할 규칙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인기인이 될 것인지, 외톨이가 될 것인지, 사랑받을 것인지, 미움받을 것인지, 좋은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 인생에서 속도를 낼 것인지, 속도를 늦출 것인지, 충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지, 당신을 착취하는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 영혼의 단짝을 만나 함께할 것인지, 그러지 못할 것인지, 행복할지 우울할지, 자신의 일을 즐기게 될지 끔찍하게 여기게 될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릴지 그렇지 않을지 등등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의 방문을 생각해보자. 방문은 닫혔지만 잠겨있지는 않고 누군가 밀고 들어오면 열릴 수 있다. 젊은 시절 당신은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렬을 그저 감탄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린다. 문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한 다음에도 그 문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린다. 인생에서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문은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활짝 열린다. 이제 당신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통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이제 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한다. 사실 당신은 문이 열리는 순간과 닫히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문지기가 된다고 상상해보자. 그는 당신의 개인적 가치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는 당신의 가치와 열정,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 당신이 가진 최선의 모습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방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선 당신은 자신의 가치 목록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열정을 쏟는 대상을 파악하고 스스로 원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리라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방해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 앞으로 당신은 누구를 방해 들일 것인지에 관한 규칙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애초에 좋은 규칙을 세우기 위한 열쇠는 당신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개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거슬리는가? 매일 그 개의 산책 시간만 되면 주인이 개를 제대로 통제할 줄 알아야지. 저렇게 작은 개는 동네 산책에 적합하지 않아. 혹은 왜 하필 내가 재택근무하며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산책을 시키는 걸까 같은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가? 이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문지기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인 셈이 된다. 그들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은 가상의 문지기가 그들을 당신의 방으로 들인 결과이다. 당신은 매일 아침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별 생각 없이 흘려버리는 대신 그 이야기를 붙들고 놓지 못한다. 당신은 그 사람과 그의 성가신 개가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애초에 문지기에게 그들의 입장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당신의 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이 의도적으로 들여보내졌든 우연히 들여보내졌든 난데없이 그냥 나타났든 간에 당신의 방 안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주의를 끈다. 당신에게 깊은 애정과 선의를 품은 사람도 많지만 일부는 심각한 골칫거리다. 하지만 기억하자. 출구는 없다. 좋든 싫든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방에 머문다. 바로 이때 당신의 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인이다. 관리인은 당신을 위해 일하며 당신에게 가깝거나 먼 곳으로 사람들을 재배치한다. 당신의 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속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관리인의 태도는 친절할 수도 단호할 수도 강압적일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는 당신의 상상 속 우군이므로 철저히 당신의 명령에 따르고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우선시한다. 문지기와 관리인은 당신의 방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그들을 어디로 안내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사람이든 확실한 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 안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지기와 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냉정하고 계산적인 처사가 아닌지 묻는다. 인간관계를 늘 득실의 관점에서만 저울질한다면 인생이 지루한 계산식으로 바뀌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진실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방 안의 어떤 구역으로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제닌 로스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음식이 사랑일 때 등을 비롯해 8권의 책을 썼다. 제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별로 위험하지 않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목구멍이 턱 막혔고 심박수가 치솟았고 혈압이 떨어졌고 마치 내 의식이 육체를 떠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내가 그것을 겪는 중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평범한 날에 급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임사체험의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통찰을 얻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모든 시간이 실은 죽어가는 순간이나 죽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그건 오히려 삶에 관한 문제였다. 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줄곧 깨어있기를 바라는 갈망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내가 그 진료실에서 죽었다면 후회했을 법한 미처 시도하지 못한 일들의 목록도 만들었다. 목록은 아주 짧고 놀랍도록 단순했다. 거기에는 글쓰기, 남편과 함께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기,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가 포함되었다. 서두르지 않기, 카페에서 점원과 눈 맞추기, 설거지 같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기 같은 항목도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일들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내키지 않는 파티 초대는 거절했고 받기 싫은 초대장은 안 받았다. 별 생각 없이 등록한 대학원 과정도 중단했다. 대신 몇 년째 쓰려고 했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집 진입로에 있는 단풍나무를 비롯해 여러 나무를 돌봤다. 남편에게 내가 얼마나 우리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지 시시때때로 말했다. 매일 매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내게 남아있는 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우리에게 남은 숨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남은 숨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진다.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동심원을 그린 뒤 현재 당신에게 가깝거나 먼 사람들을 정리해보자. 그들이 속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자. 명단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음에 소개된 기술을 이용해보자. 연락처 목록이나 링크드인, 페이스북 등의 소셜 서비스를 통해 100명의 명단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기억이 그냥 잊히는 건 아니다. 신경생물학자 제프리 존스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특정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뇌는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신과 의사 겸 신경과학자 데니얼 에이먼은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단순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억과 엮인 감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죠. 방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전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시간이다. 당신이 방 안에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한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쫓아내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요즘 당신이 시간을 쏟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소식이 있다. 당신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당신이 포용하는 가치로부터 출발한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방에 누구를 들일 것인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를 스스로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선 가치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단순한 원칙에는 동의한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 제리 포라스는 말했다. 이제 더는 말을 믿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행동만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늘 하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련의 개념, 믿음, 열망. 다시 말해,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 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곧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당신이 심하게 화내거나 좌절한 건 언제인가? 왜 그랬는가? 당신의 삶을 기대보다 덜 충만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고통은 무엇인가? 당신의 친구들과 관련된 가장 불편한 문제는 무엇인가? 자신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가까이 두라. 건강한 방의 핵심은 당신의 가치와 삶을 연결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가치의 긴 목록을 작성한 다음 각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가져오는 건 누구인가? 당신을 즐겁게 하는 건 누구인가? 당신을 지지하는 건 누구인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인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누구인가? 교훈을 주고 스승이나 멘토 역할을 하는 건 누구인가? 당신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끄는 건 누구인가? 함께할 때 가장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건 누구인가? 오랜 세월에 걸쳐 늘 함께하고 싶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보통 문제점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난관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걸 발견했다. 그들은 엔진이다. 당신이 최선의 인간으로 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부정적이고 논쟁적이고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닻이다. 그들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겨 묶어놓는다. 이러한 닷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엔진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집착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얻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한다. 엔진과 닷은 당신이 그들과 교류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관찰함으로써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지만 곁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불타는 열정이든 차분한 자신감이든 특유의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함께하는 순간이 기대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은 분명 당신의 엔진이다. 반대로 당신을 좋아하는 누군가의 전화가 끔찍하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이메일 답장을 미루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닻이라는 좋은 증거이다. 당신의 반응을 떠올려보자.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들은 닻이다. 분노는 당신이 닻에 묶여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당신이 문제점에만 집중한다면 문제점의 전문가가 된다. 하지만 해결책에 집중한다면 해결책의 전문가가 된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로빈 던바에 따르면 인간은 한 번에 약 150명과의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연구는 30년의 검증을 거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나는 훨씬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요 라고 말하곤 했다. 당신의 방에도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던바의 수치는 의미 있는 관계만 따졌을 때 한 시기에 최대 150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점은 당신이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인간으로서 당신이 나눠줄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은 한정적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던바의 숫자를 기억하자. 한 경영 컨설턴트가 몇 년 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의 양을 조절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할 일은 늘 차고 넘칠 테니까요. 대신 당신의 역량 관리에 힘쓰세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1921년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소리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책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는 머릿속에 넣어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그런 불필요한 정보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 것이 그의 천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당신의 방도 마찬가지다. 방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지만 당신과 가까운 곳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며 당신이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함부로 굴게 된다. 어떻게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 간단한 답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절은 우리가 모든 유혹과 덫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릭 사피오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어머니는 누가 들으면 언어폭력이라고 느낄 정도로 신랄한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릭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주기적으로 통화하는 건 좋지만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건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 말을 전달한 이후 그는 어머니가 평소처럼 불평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할 일이 있어 이만 가봐야 한다고 정중하게 알렸다. 침착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어머니의 불평불만이 거의 사라졌다. 릭은 경계를 설정하고 그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경계 설정은 특정 행동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설정한 경계에 대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자. 하지만 당신이 그 원칙을 고수한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만 반복했던 사람들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당신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당신은 아니요라고 말함으로써 용납 불가능한 행동과 그 대가를 알려줄 수 있다. 상담 치료사들과 전문 협상가들은 타인들이 요구하는 것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도구를 제안한다. 간단한 공식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 난 저러저러한 감정을 느껴 이다. 릭과 어머니의 사례에서 공식은 이렇게 적용된다. 어머니가 전화로 불평을 늘어놓으시면 저는 마치 어머니의 어려움을 들어줘야 하는 상담 치료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혹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어머니가 인생에 대해 불평할 때 저와 제 형제들의 모든 노력이 어머니에겐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좌절감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것도 올바른 예의 말이다. 선생님들, 조언자들과 꾸준히 연락하자. 그들은 평생 가는 멘토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한 유명한 경제학자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복잡한 방정식을 해결하지 못해 몇 달째 전전긍긍했다. 그는 우연찮은 기회에 학생 시절 자신을 가르친 수학 멘토에게 자신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 알렸다. 멘토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자네가 거듭 제곱 급수를 시도해 봤는데도 답이 안 나왔다면 나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네. 거듭 제곱 급수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였고 그 경제학자는 논문을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큰 영향을 받은 가상의 멘토를 두고 있다. 그 멘토는 철학가, 예술가, 음악가일 수도 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셰익스피어,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다. 피터 드러커 같은 비즈니스 업계의 거물, 혹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사회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다. 가상의 멘토는 우리의 경험이 대체로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감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수세기 전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멘토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의 인생에 그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대입할 경우 당신의 문지기는 그들을 방 안으로 들이게 된다. 그들과 같은 멘토가 당신 마음속에 있을 때, 특히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들은 당신의 방 안에 있는 셈이다. 훌륭한 성자, 스승, 현자, 철학자가 자신의 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당신의 멘토는 누구인가? 각각의 멘토를 방에 들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말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지금 방 안에 올바른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위치 변경이 필요한가? 멘토가 있는가 하면 안티 멘토도 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 말이다. 작가이자 기술 전문가인 케빈 켈리는 이런 글을 올렸다. 당신이 저렇게 되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서 절대 일하지 마라. 안티 멘토는 반면 교사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알려준다. 부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고통의 원인이다. 당신이 어떤 사건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설득해야만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분명히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는 연민을 품고 친절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최악을 예상하거나 비관론을 방 안에 퍼뜨리는 것을 일종의 유희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견해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부정적 태도는 심각한 우울증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건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다. 당신의 방은 논객, 소셜미디어 속 인물, 뉴스 속 인물, 유명인들로 가득한가? 그들이 당신의 방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는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만큼 반응하는지에 달렸다. 그들은 가상의 멘토와 비슷하지만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무한히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관계는 진짜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형태로 변질될 경우 실제 인간관계와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 소셜미디어, 뉴스, 유명인 가십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인식과 선택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적은 양만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소셜미디어 노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어려움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이다. 외부 세력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지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절망감이 따라올 것인지 해방감이 따라올 것인지가 결정된다. 불교를 비롯한 여타 고대 종교와 철학은 물론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확인된다. 햄릿은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앞에서 만난 제닌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숨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방에 관한 단순한 은유와 함께 당신의 힘을 되찾아오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말한다. 부정적 감정이란 배고픔이나 추위처럼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포처럼 감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처럼 영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종종 고통이라고 번역되지만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 가깝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추울 때 온기를 찾고 겁에 질렸을 때 안전한 곳을 찾는다. 행복은 어떠한가? 우리는 행복도 추구한다. 하지만 행복은 금방 사라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욕망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불만을 느끼며 다시 만족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영구적인 상태로 여긴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신에게 추구하기를 권하는 상태는 성취감이다. 당신의 기술, 가치, 행동, 상황, 믿음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이다. 바로 그때 성취감은 물론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더라도 당신의 가치관, 자아상, 목표 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가능하다.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자.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할 때는 언제인가?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무엇을 할 때인가? 누구와 함께할 때인가? 내가 가장 기대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언제였나? 혼자일 때였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 때였나? 목표는 간단하다. 당신의 인생에 생동감, 만족감, 성취감을 주는 사람, 활동, 프로젝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 당신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각각의 활동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당신의 방은 시간이 흐르며 외형이 바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입구에는 여전히 출구 없음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는 걸 명심하자. 나쁜 인간관계를 먼 곳으로 보낼 때 좋은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여유가 생긴다. 방 안에 누구를 언제, 왜 들이는지에 관한 기준이 바로 섰을 때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거기에는 당신 자신도 포함된다. 기억하자. 당신이 바로 그 방의 큐레이터라는 것을. 지금까지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확장하며 좋지 않은 관계는 거리를 두거나 축소하라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으로 옳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남습니다. 바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판별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존중과 즐거움과 성장이 있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존중, 즐거움, 성장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꼭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존중과 즐거움, 성장이 풍부한 관계나 모임이라 해도 나의 인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가령 제 경우엔 연극 동호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존중과 즐거움과 성장 모두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서 다른 활동을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명상과 마음경영 공부를 위해 연극 동호회와 우리는 북튜버다 기획단 활동도 중지했습니다. 비로소 워런 버핏이 말한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감을 느낍니다. 워런 버핏은 내 인생 최대의 관심사 25개를 추린 다음 그 중에 5개만 골라서 집중하고 나머지 20개는 최우선순위 5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25개가 아니라 250개라도 하고 싶은 활동이야 많죠. 그런데 그것은 욕심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은 쉽진 않지만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친밀한 친구, 정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단 한 명만 있어도 행운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때론 매서운 비판도 서로 할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를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는 부정적인 방향과 긍정적인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고 내 삶에 해가 되는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정리하는 부정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동시에 합니다. 가까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거리를 두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판단이죠. 누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고 누가 멀리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판단을 위해서는 가치와 목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잣대가 있어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을 향해 간다면 비록 달성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지만 내 삶에 대한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선택한 제 인생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반을 한 행동, 사랑을 추구하는 행동, 나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것이 제 삶의 가치와 목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계신가요? 술꾼은 술꾼끼리 모이고 도박꾼은 도박꾼끼리 좋아합니다. 소매치기들은 소매치기들끼리 친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죠. 선량한 가치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밖으로는 좋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방에도 아무나 들이면 안 되지만 인간관계의 방, 마음의 방에는 더더욱 아무나 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한 가지 중요한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정, 부정적인 태도.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극력 피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가치입니다. 좋지 않은 가치를 품은 사람입니다. 좋지 않은 가치를 품고 있으면서도 삶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범죄자나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가치를 아주 열심히 추구하죠. 부정적인 태도가 100%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부정적 태도 100%보다는 긍정적 태도 100%가 훨씬 낫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 고난도의 기술이라 아무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삶은 한 번뿐이고 매우 짧습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형성해야 합니다. 특히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내 삶이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